유럽연합의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요구 이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바로 파업 기간 중 대체 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파견법 개정안입니다. 노조가 파업에 일할 사람이 없으면 대체 근로자를 파견해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파업 중 사업장 내 모든 시설을 점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파업 기간 동안 기업을 보호하는 다수의 내용이 포함돼서 노동계에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파업 중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노동조합법 파견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들을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기업원 최승로 원장,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최 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그 노동조합법 파견법 개정안의 이 주요 내용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두 개 법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네. 노동조합법과 파견법입니다. 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고용 문제라든가 그 기업에 있어서의 활력 부족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데 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은 이 강성 노조의 파업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 좀 더 활력을 갖고 투자라든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경원 국회의원이 이번에 이 강성노조 견제법이라고 불리는 이 네. 법을 마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현재 이 강성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은 거의 생산 시설이라든가 공장 시설들이 가동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네. 또는 하는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당연히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파업에 따라서 기업의 경영이 완전히 정지되는 그러한 상황은 피해야겠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권도 어느 정도 보호하는 그런 균형 있는 노동 현장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만약에 파업을 했을 때 네. 근로자를 대체해서 다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사업장에서의 그 점거 행위 이런 부분들이 기업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파업의 부작용을 크게 키우고 있어서 네. 이러한 사업장 내에 있어서의 점거를 금지한다든가 또는 우리 그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이 고용 세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부작용이 컸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위법한 행위인데 그런 위법한 내용이 이 단체협약에 여전히 들어있는 부분들을 처벌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 또 한 가지는 이 단체협약 유효 기간이 2년이라는 상당히 경직적인 기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협약 기간을 유연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이번 개정안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28년째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네. 있지 못하죠. 네. 국제사회에서 이제 지탄을 많이 받아왔고 또 EU에서는 최근에도 FTA 문제 통상 위반건으로 제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ILO 기본협약 비준은 기본 노동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네. 지금 이제 제출된 법안은 노동상권을 행사하는데 더 큰 제약을 가져오는 법안이라 ILO 기본협약 비준이라는 그런 시대의 흐름하고는 정면 배치되는 자막을 그렇게 다신 것처럼 ILO 기본협약 비준을 맞대응하는 법안이라고 했는데 네. 비준의 흐름하고 정면으로 거슬르는 조항을 특히 이제 파견 전면 허용까지 이렇게 도입하면서 네.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나라 이제 파업 파괴 행위가 여러 번 있었고 그것이 이제 회사와 일부 그런 전문 기관의 짬짬이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여러 번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공공연하게 허용하겠다라는 것이라서 시대의 흐름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좀 개정안에 대해서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죠. 이 파업 기간 중에 이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부분일 텐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왜 필요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노조의 그 강력한 파업이라든가 굉장히 그 권력이 상당한 권력 집단화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파업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생산 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대체 근로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파업은 파업대로 존중을 하고 또 경영에 있어서의 공장 가동이라든가 이런 정상적인 활동은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 글로벌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이러한 그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에 맞는 부합하는 노동운동이 가동하려면은 이러한 그 대체 근로가 투입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난 10년간 대표적으로 파업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 네네. 노조 같은 경우인데 지난 10년간 약 430회 정도의 파업을 했어요. 10년간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지나치게 그 파업권을 남용한 것 또는 파업에 따른 생산 부작용, 생산 차질액이 수조 원을 넘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했던 사항을 고려한다면 네. 이러한 그 대체 근로 허용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글로벌 수준에 맞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노조가 일단 파업을 했다면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이제 기업 활동이 올스톱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경제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개정이다라는 주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파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했고 그게 지속이 됐다면 우리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을 텐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인 차질은 이후에 다 메워집니다. 사실 1년간 연간 계획에서 예정됐던 것이 파업 때문에 중단됐던 것은 다시 뭐 잔업 특근을 통해서 회복을 하든지 회복이 돼서 발생했다는 그 경제적 손실이라는 게 실제로 연말에 가면 사라집니다. 그 해 안에 해결이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파업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문제와 그것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파업이 뭐 10년 동안 430회가 있었다면 회사가 운영이 안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현대자동차 계속 최근에 주춤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정도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힐 정도로 심각한 파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익 분쟁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노조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권리 분쟁에 대해서는 파업이 불가능하고요. 그런 파업일 경우는 바로 공권력 투입이 가능합니다. 공권력 투입의 기사를 굉장히 많이 봤을 텐데 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임금 인상 뭐 이런 그런 실질적인 요인에 의한 파업 외에는 모든 것이 부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뭐 노사관계 역사상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파업들은 금방 이제 해결이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경제적 피해는 일시적 피해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노동상권을 인정한다라는 게 기업별 체계로 사업장 단위로밖에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약돼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상황에서는 그 사업장에서밖에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리고 길가에 밖에서 벌어지는 파업은 다 정치 파업이라고 불법 파업이라고 재단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과연 우리가 노동상권을 보장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 것인가를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노동권 보장과 조화를 이룬 방안이 과연 어떤 길인지 현명한 길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보면 미국, 뭐 일본, 독일, 영국 저희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지칭하는 곳에서는 파업할 때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해외 사례랑 비교했을 때 좀 어떤 비교가 가능할까요? 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대부분 파업을 하더라도 사업장 밖에서 한다든가 네.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기업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파업의 심각성이 상당히 크지 않고 기업은 기업대로 성장을 하고 노동자는 노동의 권익을 찾는 그러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파업권이 지나치게 그 사업장의 그 경영 행위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그 이익을 노동조합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금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고 반면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만 네. 도요타라든가 그러한 그 분규가 적은 사업장에 비해서의 생산성 저하
반면에 임금은 거의 노동 비용 자체는 그러한 기업의 2배 가까이 높을 정도로 상당히 그 불균형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 기업이 좀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을 지금 뭐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예. 만약에 그게 됐을 때 좀 우려되는 거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선진국 모두가 하는 거 아니고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렇게 독일에 대해서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으로 무엇을 제약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산별 교섭이라든가 협약이 노사 간에 맺는 협약이 훨씬 더 노사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산별 협약에서 결코 대체 근로를 허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되고요. 네. 영국의 경우에도 우리처럼 파업 파괴자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파견 근로를 허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단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짧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의 정도의 법안이 제출돼 있는 그것이 시행되고 있고 네. 파견 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제출돼 있지만 통과는 뭐 어렵다라고 진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진 국가들은 그렇게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게 광범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산별 교섭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훨씬 더 제약되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거고 네.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예외적이다. 그것도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 네. 인력이 투입되면 뭐가 걱정이 될까요? 예, 우리 뭐 영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게 파업 파괴자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생산 중단을 통해서 힘이 약한 노동조합이 대등한 교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파업이죠. 그 파업 자체의 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네. 생산 중단이 파업을 했는데 파업하는 사람들만 임금을 못 받고 회사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파업의 영향력은 실질적으로 제약된다. 파업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노동상권하고 정면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파업할 때 이제 사업장 내에서 파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이제 개정안에 포함이 됐는데 이거는 왜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네, 실질적으로 파업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상당히 그 사업장 내에 있어서의 그 사무실이라든가 다양한 시설들을 점거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경영이 거의 정지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장 내 파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상당히 그 과격하고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인데 네. 이런 것은 좀 더 선진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난 몇 달 전 서울대에서 도서관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그러한 파업 행위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생산 시설을 노조의 그러한 파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용자들 이런 이 소비자들이라든가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그 활동 자체가 무력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모로 한 파업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노조에 지나친 이 파업권의 남용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점거 농성 자체가 시설이라든가 또는 영업 비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의 보호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러한 점거 행위를 가급적이면 사업장 밖에서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선진화된 노동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장 내 파업을 금지하는 그러한 보함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파업을 해서 이제 사업장 내에서 뭐 점거를 한다거나 하면서 노사 갈등이 더 커지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뭐 개정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예. 받아들이십니까? 선진국 노사관계를 보려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업장 안에서밖에 노조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선진 국가들은 그러니까 초기업 단위 산별 교섭을 허용하면서 사실 사업장 내에서는 네. 노조가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역사적 타협이 있었는데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기업별 노조 체계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만 노조 활동을 하도록 제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반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안에서 여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법적 제약, 제도적 제약이 작동했었고 정책적으로도 그 사업장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역할을 제한해 왔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안에서의 문제는 초기업 단위 교섭이나 서구의 산별 교섭 체계를 허용하는 그런
새로운 노사관계를 설계하는 움직임과 함께 이것이 같이 논의돼야 될 사안이지 이 자체로는 그러니까 선진국의 사례와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 선진국에서 후퇴되어 있는 모습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끝으로 좀 여쭤볼게요. 사업주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사업장 내에 있어서의 그런 부당 노동 행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사업자를 이제 처벌하게 돼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균형된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 행위가 또 있습니다. 이제 강제로 억지로 그 노동자들을 노조에 가입하게 한다든가 네네. 또는 파업에 가담하도록 압박하는 행위 이러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안은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그 사업자를 쉽게 고소 고발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남용되는 그러한 사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소 고발이 이렇게 남용되다 보면은 이 사업자들의 그러한 그 기업가들의 정상적인 활동이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한 그 현재 그 근로규정법이라든가 노동위원회에 있어서 법적 구제 명령 이런 사태로 이미 충분히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임에 불구하고 그것을 추가적으로 또 가중처벌이나 중복된 처벌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형사처벌 규정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 줌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된 시각에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이 문제가 된다고 전과자를 양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행 강제 수단에 불과합니다. 부당노동의 행위 자체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이제 진호위, 중노위, 행정법원 이런 걸 다 거쳐서 확정됐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조항이 사라진다면 사실 부당노동 행위를 해도 막을 수가 악덕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면 선한 사용자가 사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용자가 되려고 하는 데는 없고 그 부당한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공정한 시장 룰이 형성이 되지 않을 수 있죠. 그걸 보장할 수 있는 선한 사용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성희 교수, 최승로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